야, 인연 예쁘네. 하룻밤 잘래? 가슴도 크냐? 탑골공원에서 어른들의 자금을 착취하고 폭행을 일삼던 조폭들이 한 여성에게 성희롱을 저지르자 알고 보니 해병대 수색대 여군 소령인 그녀가 조폭들을 처단하고 참교육하는 이야기입니다. 종로의 심장, 탑골공원은 살아있는 박물관이었다. 수백 년의 세월을 간직한 국보 원각사 지십층 석탑이 묵묵히 도심의 소음을 응시하고 그 주변으로는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듯한 평화가 깃들어 있었다. 공원 안은 저마다의 사연을 품은 노인들의 차지였다. 시원한 나무 그늘 아래 돌판 위에서 딱딱 경쾌한 소리를 내며 바둑알이 놓이는 소리, 장기알이 미끄러지며 나무판과 마찰하는 소리, 그 모든 것이 한데 어우러져 평화로운 교향곡을 연주했다. 한쪽에서는 할머니들이 모여 앉아 정성껏 쌓은 과일을 나누며 이야기꽃을 피웠고 그들의 웃음소리는 회색빛 도시의 생기를 불어넣었다. 이곳은 단순한 공원이 아니라 현대사의 격동을 온몸으로 겪어낸 세대에게 허락된 작은 안식처이자 그들만의 소중한 광장이었다. 해병대 제2사단 수색대대 작전장교 강하늘 소령은 그 평화로운 풍경의 일부가 되어 있었다. 며칠간의 짧은 휴가를 받아 서울에 올라온 그녀는 가장 먼저 종로로 향했다. 어릴 적 부모님을 대신해 자신을 돌봐주셨던 이제는 백발이 성성한 큰 외삼촌 이원익 옹을 뵙기 위해서였다. 군복을 벗고 수수한 면 티셔츠에 청바지를 입은 그녀의 모습에서는 누구도 강인한 해병대 장교의 모습을 떠올리기 어려웠다. 하지만 반듯하게 편 허리와 주변을 무심코 훑는 날카로운 눈빛에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몸에 밴 군인의 기풍이 은연중에 배어나왔다. 하늘이 왔구나. 아이고 우리 강 소령 얼굴이 반쪽이 됐네. 훈련이 그리 고되더냐. 이원희 공은 바둑을 두다 말고 달려온 하늘의 손을 잡으며 한박웃음을 지었다. 거칠고 주름진 손에서 전해지는 온기는 하늘에게 그 어떤 위로보다 따뜻했다. 그녀는 군 생활의 고단함도 눈앞의 팍팍한 현실도 모두 잊게 해주는 이 순간이 좋았다. 삼촌 잘 지내셨어요? 맨날 전화만 드리고 죄송해요. 이건 별거 아니지만 부대 근처에서 나는 꿀인데 기력 회복에 좋대요. 하늘이 내민 작은 상자를 받아든 이용의 얼굴에 흐뭇함이 번졌다. 그는 주변 친구들에게 이 녀석이 내 조카인데 나라 지키는 해병대 소령이야. 듬직하지? 라며 연신 자랑을 늘어놓았다. 노인들은 아이고 훌륭한 조카를 두셨네. 딸 하나 열 아들 안 부럽다더니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하늘은 쑥스러움에 고개를 숙였지만 자신을 자랑스러워하는 삼촌의 모습에 가슴 한편이 뭉클해졌다. 그렇게 평화로운 오후가 흘러가고 있었다. 그러나 그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다. 공원의 정적을 깨고 불청객들이 나타났다. 문신을 드러낸 팔뚝, 값싼 향수 냄새와 담배 냄새를 뒤섞어 풍기는 3명의 젊은 남자였다. 그들은 어슬렁거리며 공원 안을 배회하더니 바둑을 두고 있는 노인들에게 다가갔다. 어르신들 재밌게들 노시네. 근데 세상에 공짜가 어딨습니까? 이 좋은 자리 쓰시려면 자릿세는 내셔야지. 껄렁한 말투로 말을 뱉은 남자의 말에 노인들의 표정이 굳어졌다. 황당하다는 듯 한 노인이 입을 열었다. 아니, 이보시오 젊은이. 여기가 나라 땅이지 당신들 땅이요? 우리가 수십 년을 여기서 놀았는데 자릿세라니 당치도 않은 소리. 아, 할아버지. 세상이 변했어요. 이제 이 구역은 우리 대성파가 관리하거든. 우리 구역에서 놀려면 돈을 내든가 아니면 꺼지시든가. 둘 중 하나만 하쇼. 그들은 대성파라는 이름을 마치 대단한 벼슬처럼 내세우며 노인들을 위협했다. 그들의 아나무인한 태도에 공원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싸늘하게 얼어붙었다. 몇몇 노인들은 엮이기 싫다는 듯 혀를 차며 자리를 피했고 몇몇은 분노했지만 섣불리 나서지 못했다. 젊은 혈기에 무슨 짓을 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었다.
이원희 공은 평생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하는 성격이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점잖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그들을 꾸짖었다. 이보게들 젊은 사람들이 못된 것만 배워서 어른들을 겁박하고 돈을 뜯으려 하다니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당장 여기서 나가게. 그 말에 조폭 중 우두머리로 보이는 자가 이용에게 다가가 어깨를 거칠게 밀쳤다. 아, 이 영감탱이가 진짜. 좋게 말할 때 짜져 계시지. 다치고 싶어 환장했나? 휘청이며 몇 걸음 뒤로 물러선 삼촌의 모습을 본 순간 강하늘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조금 전까지 삼촌과 정겹게 담소를 나누던 부드러운 조카의 얼굴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적을 마주한 맹수의 눈빛을 한 해병대 장교만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삼촌을 부축하며 조폭들 앞으로 나섰다. 최대한 감정을 억누르고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다. 선생님들, 어르신들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여긴 모두가 함께 이용하는 공간입니다. 좋게 말씀드릴 때 이만 돌아가 주십시오. 조폭들은 갑자기 나타난 젊은 여자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들의 눈빛에는 경멸과 함께 음흉한 욕정이 번들거렸다. 오호, 웬 아가씨? 아가씨가 보기에도 우리가 좀 멋있나? 근데 우리가 지금 바빠서 말이야. 비켜줄래? 한 번 더 정중하게 요청합니다. 어르신들께 사과하고 여기서 떠나십시오. 하늘의 단호한 태도에 조폭들의 심기가 뒤틀리기 시작했다. 우두머리가 비죽거리며 하늘의 앞으로 한 걸음 더 다가섰다. 아가씨, 꽤 깡이 있네. 마음에 드는데. 우리랑 데이트나 한번 할까? 그는 말을 마치며 능글맞게 웃으며 하늘의 어깨에 손을 올리려 했다. 그 순간 하늘은 더 이상 대화가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곳은 전쟁터가 아니었다. 하지만 그녀가 지켜야 할 소중한 사람들과 그들의 평화를 위협하는 적이 명백히 존재했다. 그 손 안 치우면 부러질 줄 아십시오. 하늘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남자는 오히려 재미있다는 듯 웃으며 손을 더 깊이 뻗었다. 그리고 주변의 다른 조폭들도 낄낄거리며 입을 열었다. 야, 김 실장. 아가씨 몸매 좋은데? 딱 우리 스타일 아니냐? 한번 놀아볼까? 오빠들이 잘해줄게. 성희롱이 섞인 말들이 공기 중에 퍼져나갔고 이를 듣던 이원익 옹과 주변 어르신들의 얼굴이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다. 이놈들, 내 놈들이 정녕 사람도 아니구나. 어디서 감히. 한 어르신이 지팡이를 짚고 그들을 향해 다가오자 다른 조폭 하나가 그를 거칠게 밀쳐냈다. 노인은 균형을 잃고 바닥에 나동그라졌다. 아이고. 그 모습을 본 순간 하늘의 내면에 있던 마지막 인내의 끈이 끊어졌다. 그녀는 어깨로 향하던 조폭의 손목을 전광석화처럼 낚아챘다. 그리고 다음 순간 공원에는 짧지만 처절한 비명이 울려 퍼졌다. 평화의 선명한 균열이 가는 순간이었다. 으악! 우두머리 조폭의 입에서 터져나온 비명은 날카롭고도 짧았다. 하늘은 그의 손목을 낚아채는 동시에 몸을 반바퀴 회전시키며 팔꿈치 관절을 역방향으로 꺾어버렸다. 인간의 몸이 만들어낼 수 없는 각도로 꺾인 팔에서 우두둑하는 불길한 소리가 울렸다. 정교하고 효율적인 해병대 특수수색대의 근접 격투술이었다. 고통에 찬 비명과 함께 남자의 육중한 몸이 힘없이 무너져 내렸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에 나머지 2명의 조폭은 물론 주변의 모든 노인들이 숨을 죽였다. 방금 전까지 음담패설을 짓거리며 기세등등하던 남자가 바닥에서 팔을 붙잡고 대굴대굴 구르고 있었다. 그들은 눈앞에 가녀린 여성이 단 한 번의 움직임으로 건장한 남자를 무력화시킨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이 미친년이. 정신을 차린 다른 조폭 하나가 욕설을 내뱉으며 하늘에게 주먹을 날렸다.
위협적인 기세였지만 수많은 실전 훈련으로 단련된 하늘의 눈에는 그의 움직임이 마치 느린 화면처럼 보였다. 그녀는 상체를 살짝 숙여 주먹을 피하는 동시에 상대의 안쪽으로 파고들었다. 그리고 왼손으로는 그의 팔을 붙잡아 당기고 오른손 손바닥으로는 턱을 강하게 올려쳤다. 장타였다. 뇌가 흔들리는 충격을 받은 남자는 컥하는 소리와 함께 뒤로 벌러덩 낮아빠졌다. 이제 남은 것은 한 명. 마지막 남은 조폭은 두 명의 동료가 순식간에 쓰러지는 것을 보고 공포에 질려 있었다. 그의 눈에 비친 하늘은 더 이상 희롱의 대상이 아니었다. 자신들의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는 정체 모를 괴물이었다. 그는 겁에 질린 나머지 허리춤에서 무언가를 꺼내려 했다. 번뜩이는 금속의 질감. 접이식 칼이었다. 거기까지. 하늘의 목소리는 감정 없이 차가웠다. 하지만 조폭은 공포심에 이성을 잃고 칼을 펼쳐들며 그녀를 향해 휘둘렀다. 주변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다. 그러나 하늘은 침착했다. 그녀는 뒤로 물러서는 대신 오히려 앞으로 한 걸음 내딛었다. 칼을 휘두르는 팔의 동선을 예측하고 가장 힘이 실리지 않는 사각지대로 파고든 것이다. 그녀는 칼을 쥔 상대의 손목을 왼손으로 틀어막고 오른손 주먹을 명치에 정확하게 꽂아 넣었다. 억하는 소리와 함께 숨이 막힌 조폭의 몸이 굳었다. 하늘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손목을 비틀어 칼을 떨어뜨리게 한 뒤 그대로 팔을 등 뒤로 꺾어 바닥에 완전히 제압했다. 모든 것이 단 몇 초 만에 일어난 일이었다. 공원에는 잠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세 명의 조폭은 바닥에 쓰러져 신음하고 있었고 강하늘 소령은 미동도 없이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녀의 가슴이 가쁘게 오르내렸지만 얼굴에는 어떤 표정의 변화도 없었다. 마치 잘 짜인 훈련의 한 장면을 끝낸 것처럼 고요했다. 그 모습은 마치 강철로 만들어진 나비가 폭풍을 일으키고 난 뒤 고요히 날개를 접은 것과 같았다. 침묵을 깬 것은 노인들의 환호성이었다. 와, 저 아가씨 좀 보소. 장군감이네, 장군감이야. 속이 다 시원하다. 저 버러지 같은 놈들. 이원희 공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면서도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조카를 바라보았다. 자신의 조카가 이토록 강하고 의로운 사람이라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그는 쓰러진 노인을 부축해 일으키며 하늘에게 다가갔다. 하늘아, 괜찮으냐? 다친 데는 없고. 네, 삼촌. 저는 괜찮아요. 다른 분들은요? 하늘은 그제야 긴장을 풀고 주변을 살폈다. 다행히 크게 다친 사람은 없어 보였다. 그녀는 제압한 조폭의 주머니를 뒤져 핸드폰을 꺼내 112에 직접 신고했다. 여기 종로구 탑골공원입니다. 폭력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흉기를 소지한 남성 3명을 제압해 두었으니 즉시 출동 바랍니다. 그녀의 신고는 군더더기 없이 간결하고 정확했다. 잠시 후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경찰차 2대가 공원 입구에 도착했다. 차에서 내린 경찰관들은 바닥에 쓰러져 있는 남자들과 그 앞에 서 있는 하늘, 그리고 주변을 둘러싼 노인들을 보며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누가 신고하셨습니까? 이게 다 무슨 일입니까? 젊은 순경이 묻자 하늘이 앞으로 나섰다. 제가 신고했습니다. 이들이 공원에서 노인분들께 금품을 갈취하고 폭행을 저질렀습니다. 심지어 흉기까지 사용하려 했습니다. 경찰관들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하늘과 쓰러진 조폭들을 번갈아 쳐다봤다. 아무리 봐도 연약해 보이는 여성이 건장한 남자 셋을, 그것도 흉기를 든 사람까지 제압했다는 사실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아가씨가 이 사람들을 전부 제압했다고요? 그때 주변에 있던 노인들이 앞다투어 증언하기 시작했다. 맞소. 이 아가씨가 아니었으면 우리 모두 봉변을 당할 뻔했소. 저놈들이 우리를 밀치고 돈 뜯으려고 했단 말이오.
이 아가씨한테 못된 소리도 하고 저기 칼도 떨어져 있잖소. 경찰 양반 저놈들 당장 잡아가시오. 수많은 목격자의 일관된 증언과 현장의 증거물들 앞에 경찰들도 더 이상 의심할 수 없었다. 그들은 쓰러진 조폭들에게 수갑을 채웠다. 바닥에서 신음하던 우두머리가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분노와 증오가 뒤섞인 눈으로 하늘을 쏘아보았다. 야, 너 오늘 일 후회하게 될 거다. 우리 형님한테 이르면 넌 끝장이야. 내가 내 얼굴 똑똑히 기억해뒀어. 그것은 패배자의 허세 섞인 협박이었지만 그 눈빛에는 단순한 앙심 이상의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하늘은 그 협박에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차갑게 응수했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당신들 형님이라는 분께도 전해주시죠. 탑골공원에 다시는 발도 붙이지 말라고. 조폭들이 경찰차에 실려 떠나가자 공원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다. 노인들은 하늘의 주위로 몰려와 연신 고맙다는 인사를 전했다. 그녀는 졸지에 공원의 영웅이 되어 있었다. 이원희 공은 그런 조카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고맙다 하늘아. 내 덕분에 큰일을 막았다. 하지만 저놈들 말 맞다나 보복을 당하면 어떡하냐. 걱정이다. 걱정 마세요 삼촌.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걸 가르쳐 줘야죠. 군인이 국민을 지키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하늘은 담담하게 말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불씨가 지펴지고 있었다. 이것이 단순한 불량배들의 행패가 아닐 수도 있다는 직감. 그들의 뒤에 더 큰 조직이 도사리고 있으며 오늘 일은 그 거대한 악의 작은 일부에 불과할지도 모른다는 예감이었다. 강철 나비의 날갯짓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그 작은 날갯짓이 거대한 폭풍을 몰고 오리라는 것을 아직은 아무도 알지 못했다. 종로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은 늦은 오후의 햇살과 묵은 서류 냄새, 그리고 희미한 커피 향이 뒤섞여 있었다. 강하늘 소령은 참고인 조사를 위해 딱딱한 의자에 앉아 있었다. 사건 경위를 묻는 젊은 형사의 질문에 그녀는 군에서 보고서를 작성하듯 육하원칙에 따라 건조하고 정확하게 진술했다. 그녀의 막힘없는 진술과 흔들림 없는 태도에 형사들은 내심 혀를 내둘렀다. 신원이 확실하고 정당방위 요건도 충분합니다. 목격자도 많고요. 조사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소령님. 조사가 마무리될 무렵 사무실 문이 열리고 중년의 형사 한 명이 들어왔다. 달아빠진 가죽 점퍼에 피곤함이 역력한 얼굴이었지만 그의 눈빛만은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강력 3팀 팀장 박철민 경감이었다. 박 경감은 책상 위에 놓인 사건 파일을 훑어보더니 흥미롭다는 듯 하늘을 바라보았다. 대성파 끈화풀들을 해병대 소령님이 혼자서 정리하셨다고. 그것도 맨손으로. 그의 말투에는 약간의 비꼼과 의구심이 섞여 있었다. 경찰 조직의 베테랑인 그에게 군인이 민간인 사건에 개입하는 것은 썩 달갑지 않은 일이었다. 특히나 대성파라는 이름은 그에게 있어 지긋지긋한 골칫거리였다. 정당한 방위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인이기 이전에 제 가족과 어르신들이 위협받는 상황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하늘은 박 경감의 날카로운 시선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응시하며 말했다. 두 사람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박 경감은 잠시 하늘을 빤히 쳐다보다가 피식 웃으며 긴장을 풀었다. 성깔 있는 눈이네. 마음에 들어. 하지만 강소령, 당신이 건드린 놈들이 누군지는 알고 있나? 그 놈들은 그냥 동네 양아치들이 아니야. 대성파. 종로 일대 상권을 꽉 쥐고 불법 대부업, 유흥업소 관리, 온갖 더러운 짓은 다 하고 다니는 악질적인 놈들이지. 그 두목인 황만석은 뱀장어처럼 법망을 잘도 빠져나가는 놈이고. 박철민 경감의 설명에서 하늘은 자신이 짐작했던 것보다 문제의 뿌리가 훨씬 깊다는 것을 직감했다.
단순한 우발적 시비가 아니라 거대한 범죄 조직의 일부와 충돌한 것이었다. 그들이 공원에서 자릿세를 징수하고 있었습니다. 조직적인 활동으로 보입니다. 알아. 우리도 주시하고 있었어. 하지만 놈들이 워낙 교묘해서 증거를 잡기가 쉽지 않았지. 노인분들이 보복이 두려워 신고도 제대로 못하고. 그런데 당신이 오늘 그 벌집을 제대로 쑤셔놓은 거야. 박경감의 말은 칭찬인지 비난인지 헷갈렸지만 하늘은 그의 눈빛에서 깊은 고뇌를 읽었다. 그는 범죄를 소탕하고 싶어 하지만 보이지 않는 벽에 가로막혀 있는 듯한 무력감을 느끼고 있었다. 강소령. 이제 당신은 민간인 신분으로 돌아가. 이 사건은 우리 경찰이 알아서 할 테니 더 이상 엮이지 않는 게 좋아. 황만석, 그놈 성격에 자기 식구들이 당한 걸 그냥 넘어갈 놈이 아니거든.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 가족에게도 해코지를 할 수 있어. 그것은 진심 어린 충고였다. 하지만 하늘에게 그 말은 오히려 불굴의 의지를 더욱 타오르게 하는 기름이 되었다. 그녀가 목숨 걸고 지키겠다고 맹세한 대한민국 국민이 수도 서울 한복판에서 조직폭력배의 위협에 시달리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해병대 장교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다. 박경감님, 저는 군인입니다. 적이 누구든 어디에 있든 물러서지 않습니다. 제게 위협을 가하는 것은 두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 가족과 힘없는 어르신들을 위협하는 것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저도 돕겠습니다. 돕겠다고? 군인이 어떻게 민간인 수사에 개입하겠다는 건가? 이건 월권 행위야. 정보를 공유해 주십시오. 제가 직접 나서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대성파에 대한 정보, 그들의 활동 방식, 조직 구성 등에 대해 알려주시면 제가 가진 군사적 지식과 전술적 관점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겁니다. 적을 알아야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늘의 당찬 제안에 박경감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는 원칙주의자였지만 동시에 현실주의자였다. 부족한 인력과 자원, 교묘한 범죄자들, 그리고 어쩌면 조직 내부에 있을지도 모르는 방해 세력. 그는 지쳐가고 있었다. 그때 그의 눈앞에 나타난 강하늘이라는 변수는 위험하면서도 매력적인 카드였다. 알았어. 일단 오늘은 돌아가. 대신 절대 혼자 움직이지 마. 무슨 일이 생기면 반드시 나한테 먼저 연락해. 내 명함이야. 박경감은 자신의 명함을 건넸다. 비공식적이지만 두 사람 사이에 위태로운 공조 관계가 형성되는 순간이었다. 경찰서를 나온 하늘은 곧장 큰 외삼촌 댁으로 향했다. 이미 동네에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 있었다. 이원희 공은 조카가 걱정스러우면서도 대견한 마음에 복잡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하늘아, 저놈들이 정말 보복하러 오면 어떡하냐? 차라리 며칠간 어디 다른 곳에 가 있거라. 내가 괜히 너를 위험하게 만든 것 같구나. 삼촌, 그런 말씀 마세요. 제가 지켜드릴게요. 아무 걱정 말고 평소처럼 지내세요. 그리고 혹시라도 대성파라는 놈들에 대해 아시는 게 더 있으면 뭐든지 말씀해 주세요. 그날 밤 하늘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녀는 박경감에게 받은 정보를 토대로 인터넷과 군 내부 데이터베이스까지 동원해 대성파와 두목 황만석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황만석은 전과 기록은 화려했지만 최근 몇 년간은 합법적인 건설 회사를 운영하며 재력가 행세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이면에서는 여전히 불법적인 사업을 통해 막대한 자금을 축적하고 있다는 정황이 곳곳에서 포착되었다. 그는 마치 거미줄의 중심에 앉아있는 거미처럼 종로 일대의 어두운 곳을 교묘하게 지배하고 있었다. 며칠이 지났다. 대성파의 직접적인 보복은 없었다. 하지만 그들의 압박은 다른 방식으로 더욱 교묘하게 시작되었다. 이원희 공이 운영하는 작은 가게에 매일같이 구청 위생과 소방서 직원들이 들이닥쳐 사소한 꼬투리를 잡고 과태료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삼촌과 함께 바둑을 두던 친구분들의 자식들이 운영하는 가게에도 비슷한 일들이 벌어졌다. 세무조사를 받거나 정체모를 민원이 빗발쳤다. 보이지 않는 손이 그들의 일상을 옥죄어오고 있었다. 그것은 물리적인 폭력보다 더 무서운 삶의 기반을 흔드는 공격이었다. 하늘은 이것이 황만석의 지심을 직감했다. 그는 힘없는 노인들을 압박함으로써 자신에게 반기를 든 하늘을 고립시키고 정신적으로 무너뜨리려 하고 있었다. 그날 저녁 박철민 경감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다. 강소령, 큰일 났어. 오늘 당신을 공격했던 놈들 중 하나가 어젯밤에 풀려났는데 오늘 새벽에 한강둔치에서 변사체로 발견됐어. 하늘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자살입니까? 타살입니까? 형식은 자살이야. 유서도 발견됐고. 하지만 난 그렇게 생각 안 해. 이건 분명히 황만석의 짓이야. 입을 막기 위한 꼬리 자르기지. 그리고 동시에 우리에게 보내는 경고야. 더 이상 파고들지 말라는. 보이지 않는 거미줄이 서서히 그 실체를 드러내고 있었다. 대성파는 단순한 폭력 조직이 아니었다. 그들의 영향력은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넘어 어쩌면 공권력의 일부에까지 뻗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의심이 들었다. 박 경감님, 이제 물러설 수 없습니다. 이 거미줄, 제가 직접 끊어내겠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박 경감의 깊은 한숨 소리가 들려왔다. 사건은 이제 한 여군 장교와 동네 조폭의 시비가 아니었다. 한강 둔치에서 발견된 변사체는 단순한 사건 종결이 아니었다. 그것은 조직의 수장 황만석이 던지는 무언의 메시지였다. 자신의 제국에 감히 흠집을 내려는 자는 누구든 어떤 방식으로든 제거될 것이라는 섬뜩한 경고. 박철민 경감은 부검 결과를 받아들고 굳은 표정으로 담배에 불을 붙였다. 공식적인 사인은 익사. 체내에서 다량의 수면제 성분이 검출되었고 친필로 작성된 유서까지 발견되었다. 모든 것이 완벽한 자살 시나리오였지만 오랜 강력계 형사의 직감은 그것이 정교하게 조작된 살인이라고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하지만 직감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증거가 없었다. 결국 내사 종결이야. 위에서는 뻔히 알면서도 더 파고들지 말라는 눈치고. 늦은 밤 인적이 드문 포장마차에서 만난 박 경감은 소주잔을 기울이며 허탈하게 말했다. 그의 얼굴에는 정의를 구현하지 못하는 경찰의 무력감과 분노가 뒤엉켜 있었다. 황만석은 그런 놈이야. 직접 손에 피를 묻히는 대신 사람의 약점을 파고들어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지. 이번에도 죽은 놈의 도박빚과 가족을 빌미로 협박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게 만들었을 거야.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게. 강하늘은 말없이 그의 말을 들었다. 그녀의 눈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군에서는 목표가 명확했다. 적과 아군이 분명했고 따라야 할 명령과 절차가 있었다. 그러나 지금 그녀가 마주한 서울의 어둠은 안개처럼 형태가 없으면서도 거대한 그림자처럼 모든 것을 집어삼키고 있었다. 경찰이라는 공권력마저 무력하게 만드는 이 거대한 적 앞에서 그녀는 오히려 전의를 불태웠다. 정면 공격이 통하지 않는다면 적의 심장부로 침투하는 수밖에 없었다. 박 경감님, 황만석에게는 오른팔 같은 인물이 있습니까? 꾸준히를 처리하는 해결사 말입니다. 하늘의 질문에 박 경감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는 서류철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다. 사진 속에는 날카로운 눈매에 잘 다듬어진 몸을 한 남자가 있었다. 조폭이라기보다는 잘 나가는 헬스 트레이너나 격투기 선수처럼 보였다. 최민준. 조직에선 독사라고 불리지. 전직 특수부대 출신이라는 소문도 있고 격투기 선수였다는 말도 있어. 정확한 건 아무도 몰라. 확실한 건 황만석의 손과 발이 되어 모든 더러운 일을 처리하는 놈이라는 거지.
폭행, 협박, 증거인멸 아마 이번 사건도 저놈 손을 거쳤을 거야. 하지만 뱀처럼 흔적을 남기지 않아. 우리가 몇 번을 쫓았지만 번번이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갔어. 독사 최민준. 하늘은 그 이름을 머릿속에 새겼다. 거미줄의 중심에 황만석이 있다면 최민준은 그 거미줄을 오가며 먹잇감을 옭아매는 가장 위협적인 행동대장이었다. 황만석을 잡기 위해서는 먼저 그의 동리인 최민준을 무력화시켜야 했다. 다음 날부터 하늘의 휴가는 작전으로 바뀌었다. 그녀는 박경감에게는 알리지 않은 채 자신만의 그림자 사냥을 시작했다. 해병대 수색대에서 배운 생존 및 침투, 정찰 기술이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유감없이 발휘되었다. 그녀는 평범한 대학생처럼 보이는 후드티와 백팩 차림으로 때로는 화장기 없는 얼굴에 안경을 쓴 취업준비생처럼 혹은 등산복 차림의 중년 여성처럼 자신의 모습을 바꾸며 종로 일대를 배회했다. 그녀의 첫 번째 목표는 탑골공원에서 자신에게 행패를 부렸던 나머지 조직원들의 동선을 파악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며칠 만에 풀려나 다시 거리를 활보하고 있었다. 하늘은 그들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끈질기게 뒤를 쫓았다. 지하철에서는 신문으로 얼굴을 가렸고 골목길에서는 쇼윈도에 비친 모습으로 그들을 확인했다. 그녀의 모든 움직임은 소리 없는 그림자와 같았다. 며칠간의 끈질긴 추적 끝에 하늘은 그들이 정기적으로 드나드는 곳을 발견했다. 종로 3가 귀금 속 상가 뒤편, 낡고 허름한 상가 건물 4층에 위치한 대성 캐피탈이라는 간판을 단 사무실이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대부업체였지만 건물 입구부터 복도 곳곳에 설치된 CCTV와 굳게 닫힌 철문은 그곳이 단순한 사무실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었다. 조직원들은 그곳을 드나들며 누군가에게 지시를 받고 돈을 받아 나왔다. 그곳이 바로 대성파의 아지트, 거미의 소굴임이 틀림없었다. 하늘은 아지트 건너편의 낡은 5층짜리 상가 건물을 자신의 관측소 오피로 삼았다. 다행히 5층은 비어 있었고 창문은 먼지가 뽀얗게 쌓여 안을 들여다보기 어려웠다. 그녀는 군장을 꾸리듯 백팩에서 고배율의 단안경과 디지털 카메라, 작은 수첩을 꺼냈다. 그리고 먼지 쌓인 창문 한 구석을 조심스럽게 닦아내고 대성 캐피탈 사무실을 향해 렌즈를 맞췄다. 그곳은 완벽한 요새였다. 창문은 모두 짙은 선팅이 되어 있어 내부를 들여다볼 수 없었다. 하지만 하늘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곳을 드나드는 모든 인물의 얼굴과 차량 번호, 출입 시간을 꼼꼼하게 기록하고 사진으로 남겼다. 수많은 정보의 조각들이 모여 서서히 거대한 그림의 윤곽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사냥을 시작한 지 나흘째 되던 날 오후 드디어 목표가 나타났다.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대성 캐피탈 건물 앞에 멈춰 섰고 뒷좌석에서 한 남자가 내렸다. 박경감이 보여줬던 사진 속의 남자, 독사 최민준이었다. 그는 몸에 딱 붙는 검은색 셔츠를 입고 있었는데 옷 위로도 단단한 근육의 윤곽이 그대로 드러났다. 그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무심한 듯 주변을 한 바퀴 훑어보았다. 그저 습관적인 행동처럼 보였지만 하늘은 그 눈빛에 담긴 예리한 경계심을 놓치지 않았다. 그의 시선이 잠시 자신이 있는 건물을 향했을 때 하늘은 저도 모르게 숨을 죽였다. 마치 망원 렌즈를 통해 자신과 눈이 마주친 듯한 착각이 들 정도였다. 그는 맹수의 왕국을 어슬렁거리는 흑표범처럼 조용하지만 압도적인 존재감을 뿜어내고 있었다. 최민준은 건물 안으로 사라졌고 1시간쯤 뒤에 다시 나타났다. 그의 손에는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다. 그는 차에 오르기 전 다시 한번 주변을 살폈다. 이번에는 아까보다 훨씬 더 신중하고 날카로운 시선이었다. 하늘은 몸을 완전히 낮추고 셔터만 눌렀다. 직감적으로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낀 것일까? 아니면 그저 그의 편집증적인 경계심일까?
그날 밤 하늘은 다시 관측소로 삼은 폐건물을 찾았다. 낮 동안의 감시로는 부족했다. 그들의 진짜 모습은 밤에 드러날 것이라 판단했다. 칠흑 같은 어둠 속 그녀는 적외선 기능이 있는 소형 캠코더를 설치했다. 건물 내부는 섬뜩할 정도로 조용했다. 낡은 복도를 걸을 때마다 발밑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심장 소리처럼 크게 울렸다. 5층 창가에 자리를 잡고 대성 캐피탈 건물을 응시했다. 밤이 되자 낮과는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졌다. 값비싼 외제 차들이 쉴 새 없이 건물 앞에 멈춰 섰고 화려한 옷차림의 유흥업소 사장들, 불안한 표정의 사업가들, 심지어는 말끔한 정장 차림의 인물들까지 다양한 군상의 사람들이 건물을 드나들었다. 그곳은 돈과 욕망, 그리고 약점이 거래되는 종로의 비밀스러운 심장부였다. 하늘은 캠코더로 모든 것을 녹화하며 그들의 대화 내용을 읽기 위해 구순술독순술까지 시도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장부, 이자, 처리, 의원님 같은 단어들을 간간히 읽어낼 수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조폭의 아지트가 아니었다. 훨씬 더 거대한 비리의 네트워크가 그곳을 중심으로 얽혀 있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증거 수집에 몰두하던 하늘의 등 뒤에서 아주 미세하지만 분명한 소리가 들렸다. 삐걱. 오래된 나무 바닥이 누군가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내는 비명소리. 하늘의 온몸의 신경이 곤두섰다. 그녀는 숨을 멈추고 천천히 몸을 돌렸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희미한 실루엣이 움직이고 있었다. 인기척을 완전히 죽인 채 조심스럽게 자신에게 접근하고 있는 그림자. 최민준의 경계심 가득한 눈빛이 떠올랐다. 미행이 발각된 것인가? 아니면 이곳에 또 다른 누군가가 있었던 것인가? 하늘은 허리춤에 차고 있던 소형 호신용 3단봉을 조용히 움켜쥐었다. 맹수와 맹수가 어둠 속에서 서로의 존재를 감지한 순간 폐건물의 공기는 칼날처럼 날카로워졌다. 누구냐? 강하늘의 목소리는 어둠을 가르는 칼날처럼 낮고 예리했다. 그녀는 3단봉을 쥔 채 소리가 난 방향을 향해 완벽한 방어 자세를 취했다. 상대는 더 이상 자신의 존재를 숨기지 않았다. 어둠 속에서 익숙한 한숨소리와 함께 나직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다. 박철민. 어둠 속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박경감이었다. 그는 손전등을 켜 하늘이 아닌 바닥을 비추며 자신이 적이가 없음을 알렸다. 하늘은 경계를 풀지 않은 채 물었다. 어떻게 이곳에 저를 미행했습니까? 미행이라니 형사한테 할 소리는 아니지. 당신이 경찰서에 다녀간 이후로 계속 걱정이 됐어. 무슨 짓을 저지를지 눈에 선해서. 당신 전화기에 몰래 위치 추적 앱을 깔아놨다. 미안하게 됐지만 당신 같은 아마추어가 혼자 상대할 놈들이 아니야. 박경감의 말에 하늘은 어이가 없었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을 걱정해 여기까지 온 그의 마음에 경계심이 누그러졌다. 그녀는 3단봉을 내리며 한숨을 쉬었다. 제가 수집한 자료들입니다. 하늘은 그동안 촬영한 사진과 영상을 보여주었다. 대성 캐피탈을 드나드는 인물들, 차량 번호, 그리고 밤에 이루어지는 비밀스러운 거래의 정황들. 박경감은 자료를 확인할수록 표정이 심각해졌다. 이 정도로는 부족해. 놈들을 한 번에 일망타진하려면 결정적인 증거, 이를테면 그들의 비밀 장부가 필요해. 하지만 저 요새 같은 곳을 어떻게 해? 그때 박경감의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다. 그는 액정을 확인하더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제보자야. 대성파 내부 조직원인데 자기 목숨을 보장해주면 황만석의 비자금 내역이 담긴 비밀 장부를 넘기겠다고 연락이 왔어. 하늘의 눈이 번뜩였다. 사실일까요? 함정일 가능성은 없습니까? 물론 함정일 가능성이 높지. 하지만 만에 하나 사실이라면 이건 황만석의 숨통을 끊을 절호의 기회야. 놈들도 지금 내부가 시끄러운 모양이야.
우리가 쑤셔놓은 벌집 때문에 서로를 믿지 못하는 상황이 된 거지. 제보자가 약속한 장소는 인천항에 버려진 제7부두 창고였다. 인적이 드물고 CCTV도 없는 함정을 파기에 최적의 장소였다. 하늘의 전술적 감각이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이 유일한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었다. 제가 함께 가겠습니다. 안 돼. 강소령은 이제 빠져. 이건 경찰이 할 일이야. 아니요, 가야 합니다. 만약 함정이라면 경감님 혼자서는 위험합니다. 저는 해병대에서 수많은 대테러 훈련과 고강도 침투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처하는 데는 제가 더 전문가입니다. 이건 제 싸움이기도 합니다. 하늘의 단호한 의지에 박 경감은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믿을 수 있는 후배 형사 2명에게만 비공식적으로 연락해 지원을 요청했다. 그렇게 하늘과 박 경감 그리고 2명의 형사로 이루어진 비공식 작전팀이 꾸려졌다. 약속 시간인 자정, 인천항 제7부두는 짙은 바다 안개와 가로등 불빛이 뒤섞여 스산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낡은 창고 주변에 차를 세우고 하늘은 지형을 빠르게 훑었다. 퇴로 엄폐물 예상 매복 지점. 그녀의 머릿속에서 수십 개의 시뮬레이션이 그려졌다. 제가 먼저 들어가서 내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경감님과 팀원들은 밖에서 대기하시다가 제 신호에 맞춰 진입해 주십시오. 하늘은 고양이처럼 소리 없이 창고에 깨진 창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갔다. 내부는 거대한 철제 구조물들과 버려진 컨테이너 박스들이 미로처럼 얽혀 있었다. 녹슨 쇠 냄새와 눅눅한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다. 제보자로 보이는 한 남자가 창고 중앙에서 초조하게 서성이고 있었다. 하늘은 그림자 속에 몸을 숨긴 채 그를 관찰했다. 남자는 겁에 질려 있었지만 연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았다. 하늘은 박 경감에게 안전하다는 신호를 보냈다. 잠시 후 박 경감이 창고 안으로 들어와 제보자에게 다가갔다. 장부는 어디 있나? 여기 있습니다. 남자가 떨리는 손으로 검은색 가방을 건네는 순간이었다. 쾅! 창고의 거대한 철문이 닫히는 굉음과 함께 사방에 설치된 서치라이트가 일제히 켜지며 창고 내부를 대낮처럼 밝혔다. 그리고 사방의 컨테이너 박스와 철제 구조물 뒤에서 수십 명의 남자들이 쇠 파이프와 야구방망이를 들고 모습을 드러냈다. 그들의 맨 앞에는 팔짱을 낀 채 비릿한 미소를 짓고 있는 독사 최민준이 서 있었다. 어서 와, 박철민 경감. 그리고 얼굴도 모르는 예쁜 손님. 우리 회장님께서 너희들을 위해 아주 성대한 환영 파티를 준비하셨지. 제보자는 비명을 지르며 그들 쪽으로 달려갔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짜인 덫이었다. 밖에서 대기하던 형사 2명은 이미 다른 조직원들에게 제압당한 듯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 내 놈들. 박 경감이 권총을 뽑아들려 했지만 최민주는 그보다 빨랐다. 그가 손짓하자 조직원 하나가 쇠 파이프를 던졌다. 쇠덩이가 박 경감의 손목을 강타했고 그는 고통 속에 총을 놓쳤다. 순식간에 수십 명의 조직원들이 굶주린 하이에나 떼처럼 그들을 향해 달려들었다. 경감님 왼쪽 컨테이너 뒤로. 하늘이 외치는 동시에 그녀는 달려드는 조직원의 팔을 꺾어 인간 방패로 삼고 그의 손에 들려있던 쇠 파이프를 빼앗아 들었다. 그리고는 가장 가까운 컨테이너 박스 뒤로 몸을 날렸다. 지옥 같은 싸움이 시작되었다. 박 경감은 노련한 형사답게 싸웠지만 중과부적이었다. 하늘은 좁은 공간과 지형지물을 최대한 활용하며 싸웠다. 그녀는 쇠 파이프를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창처럼 찌르고 봉처럼 막으며 상대의 급소를 정확하게 가격했다. 그녀의 움직임은 군더더기 없이 빠르고 효율적이었다. 마치 잘 훈련된 살상 기계 같았다. 하지만 상대는 너무 많았다. 그녀가 한 명을 쓰러뜨리면 2명이 달려들었다.
사방에서 날아드는 둔기를 피하고 막아내며 체력은 급격히 소모되었다. 그 와중에도 그녀는 박경감을 보호하며 싸워야 했다. 크역. 결국 박경감이 뒤에서 날아온 강목에 등을 맞고 쓰러졌다. 하늘이 그를 구하기 위해 달려가는 순간 등 뒤에서 바람을 가르는 소리와 함께 엄청난 충격이 느껴졌다. 최민준이 휘두른 야구 방망이가 그녀의 어깨를 강타한 것이다. 뼈가 부서지는 듯한 고통에 하늘의 몸이 휘청였다. 시야가 흐려지고 손에 들었던 쇠 파이프를 놓쳤다. 최민준은 그런 그녀를 보며 짐승처럼 웃었다. 꽤 하는군, 여자. 하지만 여기까지다. 그가 마지막 일격을 가하기 위해 방망이를 높이 치켜드는 순간 하늘은 남은 힘을 다해 바닥에 떨어진 모래를 그의 얼굴에 뿌렸다. 최민준이 잠시 주춤하는 사이 그녀는 쓰러진 박경감을 부축해 일으켰다. 일어나세요. 저쪽 창고 환풍구입니다. 하늘은 벽 위쪽에 있는 낡은 환풍구를 가리켰다. 유일한 탈출구였다. 그녀는 박경감을 컨테이너 위로 밀어 올리고 자신도 고통을 참으며 기어 올랐다. 조직원들이 컨테이너를 기어 오르기 시작했다. 젠장, 놓치지 마. 최민준의 고함 소리가 창고를 울렸다. 하늘은 환풍구 덮개를 발로 차부수고 박경감을 먼저 밀어 넣었다. 그리고 자신도 몸을 구겨 넣는 순간 아래에서 뻗어온 손이 그녀의 발목을 잡았다. 하늘은 망설임 없이 잡히지 않은 다른 발로 남자의 얼굴을 힘껏 걷어찼다. 그리고는 차갑고 어두운 환풍구 속으로 몸을 던졌다. 그들은 간신히 덫에서 빠져나왔지만 처참한 패배였다. 어깨의 극심한 고통과 입안에 번지는 비릿한 피맛은 실패의 대가가 얼마나 쓴 것인지를 똑똑히 알려주고 있었다. 차가운 밤 공기가 상처에 스며들자 정신이 번쩍 들었다. 하늘과 박경감은 인천항의 미로 같은 골목길을 절뚝이며 내달렸다. 등 뒤로는 조직원들의 고함 소리와 발소리가 희미하게 따라붙고 있었다. 그들은 낡은 어선들이 정박해 있는 작은 포구에 이르러서야 비린내 나는 그물 더미 뒤에 몸을 숨기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괜찮나, 강소령? 어깨가. 박경감의 목소리에는 미안함과 자책감이 가득했다. 그의 등에도 시퍼런 멍이 자리 잡고 있었지만 그는 자신의 고통보다 하늘의 부상을 더 걱정했다. 하늘의 왼쪽 어깨는 심하게 부어 있었고 조금만 움직여도 칼로 애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다. 아마도 실금이 갔거나 인대가 심하게 손상되었을 터였다. 움직일만 합니다. 경감님이야말로. 하늘은 고통을 애써 참으며 주변을 경계했다. 패배의 굴욕감이 상처의 아픔보다 더 쓰라렸다. 완벽한 함정이었다. 자신들의 움직임은 처음부터 손바닥 위에 올려져 있었고 그들은 그저 갖고 놀다 버려지는 사냥감에 불과했다. 박경감이 아는 후배의 도움으로 간신히 서울로 돌아왔을 때 동이 트고 있었다. 그들은 허름한 모텔방에 몸을 숨기고 상처를 치료했다. 박경감은 구급 상자를 가져와 하늘의 어깨를 서투르게나마 응급처치해 주었다. 침묵 속에서 두 사람 모두 깊은 무력감에 빠져들었다. 내 실수야. 너무 안일했어. 제보자라는 말에 눈이 멀어서. 아닙니다. 저 역시 함정일 가능성을 알면서도 들어갔습니다. 우리 모두가 놈들을 너무 얕봤던 겁니다. 바로 그때 하늘의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큰외 삼촌 댁의 이웃이었다. 불안한 예감이 그녀의 심장을 옥죄었다. 네, 아주머니네. 뭐라고요? 하늘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전화를 끄는 그녀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다. 무슨 일이야? 삼촌이 다치셨어요. 가게 앞에서 차가 인도로 돌진하는 바람에 넘어지셔서 다리를. 사고를 위장한 명백한 경고였다. 황만석은 이제 선을 넘었다. 하늘의 가장 약한 골이
그녀가 가장 지키고 싶어 했던 가족을 건드린 것이다. 그것은 황만석의 가장 큰 실수였다. 분노는 하늘의 고통과 무력감을 모두 집어삼키고 그 자리에 강철 같은 복수심과 차가운 이성을 남겼다. 잠자던 맹수의 심장을 건드린 대가가 무엇인지 똑똑히 가르쳐 주어야 했다. 황만석. 하늘은 부상당한 어깨를 부여잡고 일어섰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분노로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얼음처럼 차갑고 고요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정면 대결로는 안 됩니다. 놈들은 힘과 폭력뿐만 아니라 교활함과 권력까지 무기로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무기는 너무나 보잘것없죠. 그럼 어쩔 셈인가? 이대로 포기할 순 없잖아. 전쟁의 기본은 적을 분열시키는 겁니다. 하늘의 목소리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그녀는 모텔 방의 작은 테이블 위에 종이를 펼쳤다. 황만석이라는 왕을 중심으로 최민준이라는 기사가 있고 그 밑에 여러 명의 영주들이 각자의 구역을 관리하는 봉건제 국가와 같습니다. 이 견고한 성을 무너뜨리려면 외부에서 성벽을 부수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부터 기초를 썩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녀의 새로운 전략은 심리전이었다. 무력이 아닌 정보와 이간질로 적을 교란시키고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것. 그것은 해병대 수색대가 적진 후방에서 수행하는 특수작전의 기본 원리이기도 했다. 작전은 그날 밤부터 즉시 시작되었다. 하늘은 박경감의 도움을 받아 대성파의 조직 구성과 서열, 각 간부들의 성향과 약점을 파악했다. 그녀가 폐건물에서 촬영했던 사진들이 결정적인 정보가 되었다. 첫 번째 목표는 2인자인 독사 최민준과 보스 황만석 사이를 갈라놓는 것이었다. 하늘은 대포폰을 이용해 황만석에게 익명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회장님, 충신인 줄 아는 독사가 너무 큽니다. 언젠가 그 독리가 회장님을 물지도 모릅니다. 편집증적이고 의심이 많은 황만석의 성격을 노린 한 수였다. 처음에는 무시하겠지만 그 의심의 씨앗은 분명 그의 마음속에 작은 뿌리를 내릴 터였다. 두 번째로 조직의 자금줄을 관리하는 간부와 행동대장 사이의 갈등을 유발했다. 박경감은 과거 수사 정보를 이용해 자금 담당 간부가 조직의 돈을 일부 횡령의 주식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늘은 이 정보를 행동대장의 귀에 흘러들어가도록 조작했다. 내가 목숨 걸고 벌어온 돈을 책상에 앉은 놈이 날려먹고 있다는 식의 소문을 퍼뜨린 것이다. 세 번째는 경찰의 압박을 이용하는 것이었다. 박경감은 신뢰할 수 있는 소수의 팀원들을 움직여 대성파의 여러 사업장 중 유독 한 간부가 관리하는 불법 게임장만을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다른 곳은 건드리지 않고 그곳만 표적으로 삼자 조직 내부에서는 그 간부가 경찰의 정보원이 아니냐는 의심이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이 작은 돌멩이들은 고요한 호수에 던져지자 예상보다 훨씬 큰 파문을 일으켰다. 황만석은 최민준의 보고를 받으면서도 그의 눈빛에서 다른 의도를 읽으려 애썼다. 행동대장은 자금 담당 간부의 멱살을 잡았고 조직 내에서는 크고 작은 주먹다짐이 벌어졌다. 최민준은 하늘과 박경감을 쫓는 대신 들끓는 내부의 불만을 잠재우느라 정신이 없었다. 견고해 보였던 대성파라는 성에 미세한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반격의 불씨가 타오르던 어느 날 밤 박경감에게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다. 경찰의 집중 단속으로 조직에서 버림받을 위기에 처했던 바로 그 게임장 업주였다. 박경감님, 저 살고 싶습니다. 황만석이 저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다 저도 한강 둔치에서 발견될지 모릅니다. 남자의 목소리는 공포로 가득 차 있었다. 내가 뭘 믿고 자네를 만나지? 제가 진짜 장부가 있는 곳을 압니다. 황만석이 아무도 모르는 곳에 숨겨둔 진짜 장부요. 그리고 그 장부에는 우리 같은 조폭들 이름만 있는 게 아닙니다.
훨씬 더 높은 분들 이름도 들어 있습니다. 드디어 미끼를 문 것이다. 그것도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월척이었다. 높은 분들이라니 누구 말인가? 종로구의 시의원 나으리 말입니다. 황만석의 건설 회사가 구청의 모든 공사를 따낼 수 있었던 이유가 그 장부에 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정보에 하늘과 박경감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이것은 단순한 조직폭력배 소탕 작전이 아니었다. 조폭과 건설업체 그리고 부패한 정치인까지 한데 얽힌 거대한 비리 카르텔과의 전쟁이었다. 적의 실체는 상상 이상으로 거대하고 깊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의 손에는 적의 심장을 꿰뚫을 수 있는 가장 날카로운 창의 위치를 알려주는 지도가 쥐어졌다. 작지만 끈질기게 타오르던 반격의 불씨는 이제 모든 것을 집어삼킬 거대한 화염이 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내부 분열이라는 심리전은 성공적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본 게임을 위한 사전 작업에 불과했다. 진짜 전쟁은 적의 심장부에 잠입하여 비리의 근원인 비밀 장부를 확보하는 것이었다. 대성파의 배신자 안테수는 공포에 질린 얼굴로 그들이 마련한 안전가옥에서 자신이 아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장부는 황 회장의 개인 펜트하우스에 있습니다. 종로가 아니라 평창동에 있는 더 헤리티지 최상층입니다. 그곳은 단순한 집이 아니라 그의 왕국이고 요새입니다. 평창동. 서울의 전통적인 부촌이자 높은 담과 빽빽한 나무들로 둘러싸여 외부의 시선으로부터 완벽하게 차단된 곳. 그 중에서도 최고급 주상복합인 더 헤리티지는 철저한 보안 시스템으로 유명했다. 안테수의 설명에 따르면 황만석의 펜트하우스는 지문과 홍채를 인식하는 이중 생체 인식 시스템, 복도와 거실 곳곳에 설치된 동작 및 열 감지 센서, 그리고 24시간 건물을 순찰하는 전직 특수부대 출신들로 구성된 사설 경호팀에 의해 보호받고 있었다. 정면 돌파는 자살 행위였다. 경찰력을 동원할 수는 없습니다. 그 장부를 손에 넣기 전까지는 영장을 발부받을 명분이 없고 섣불리 움직였다가는 그들이 모든 증거를 인멸할 겁니다. 박철민 경감의 얼굴에 절망감이 스쳤다. 하지만 강하늘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도 밝게 빛나고 있었다. 불가능해 보이는 임무. 그것은 그녀가 해병대 수색대에서 평생을 훈련해 온 단련의 이유였다. 건물의 설계도를 구할 수 있습니까? 하늘의 질문에 박경감은 잠시 망설이다가 시청 건축과에 근무하는 10년지기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다. 불법적인 일이었지만 그는 더 큰 정의를 위해 기꺼이 선을 넘기로 결심했다. 몇 시간 뒤 그의 손에는 더 헤리티지의 복잡한 건축 설계도와 통신, 보안 시스템 설계도가 들려 있었다. 하늘은 설계도를 바닥에 펼쳐놓고 마치 군사작전을 세우듯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가락이 건물의 단면도를 훑어내려갔다. 정문, 후문, 지하주차장, 비상계단 모든 경로가 막혀 있었다. 그러나 그녀의 눈이 한 곳에 멈췄다. 건물의 옥상 그리고 펜트하우스의 서재 천장으로 이어지는 가느다란 선. 바로 중앙 냉난방 시스템을 위한 환기 및 유지 보수용 수직 통로였다. 길은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의 계획은 대담하고 무모했다. 건물 외벽을 타고 옥상으로 침투한 뒤 비좁은 환기구를 통해 펜트하우스 내부로 잠입한다는 것이었다. 성공 확률은 희박했지만 유일한 가능성이었다. 작전 실행일은 사흘 뒤 강한 비바람이 예보된 날 밤으로 정해졌다. 악천후는 그들의 움직임을 감춰줄 최고의 아군이었다. 그동안 그들은 필요한 장비를 구하기 위해 서울 곳곳을 누볐다. 군용 장비를 사용할 수 없었기에 모든 것을 민간용품으로 대체해야 했다. 종로 5가의 등산용품 전문점에서 강력한 암벽 등반용 로프와 하네스, 초경량 카라비너를 구입했고 용산 전자상가에서는 배관 내부를 들여다볼 수 있는 공업용 내시경 카메라와 고성능 도청장치를 구했다.
박경감은 예전 사건에서 알게 된 컴퓨터 전문가를 통해 더 헤리티지의 보안 시스템을 일시적으로 교란시킬 수 있는 해킹 프로그램을 어렵게 손에 넣었다. 작전 당일 밤 약속대로 하늘은 먹구름으로 뒤덮였고 장대 같은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하늘은 검은색 등산복 차림으로 온몸의 관절을 풀었다. 박경감은 건물에서 200m 떨어진 곳에 주차한 승합차 안에서 노트북과 통신 장비를 세팅했다. 그의 역할은 외부에서 CCTV 영상을 루프시키고 하늘이 특정 구역을 통과할 때마다 감지 센서를 무력화시키는 것이었다. 강소령, 정말 조심해야 돼. 이건 훈련이 아니야. 알고 있습니다. 30분마다 통신하겠습니다. 만약 통신이 두절되면 즉시 철수하고 모든 자료를 검찰 내 양심적인 분께 넘기십시오. 제 걱정은 마시고요. 하늘은 짧은 인사를 남기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녀는 건물의 사각지대인 뒤편으로 접근했다. 비바람 소리가 그녀의 발소리를 완벽하게 감춰주었다. 그녀는 건물의 배관과 외벽의 장식물을 붙잡고 한 마리의 흑표범처럼 소리 없이 벽을 오르기 시작했다. 빗물의 미끄러운 외벽은 한 번의 실수만으로도 죽음으로 이어질 수 있는 수직의 절벽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손과 발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다음 지지대를 찾아 움직였다. 수백 번의 훈련으로 몸이 기억하는 움직임이었다. 마침내 옥상에 도착한 그녀는 박경감에게 짧은 신호를 보냈다. OP 확보. 그리고는 설계도에 표시된 환기구 덮개를 찾아 열었다. 안에서는 퀴퀴한 먼지 냄새와 함께 기계의 저음이 울려 퍼져나왔다. 한 사람이 겨우 비집고 들어갈 수 있는 좁은 통로였다. 그녀는 로프를 환기구의 단단한 구조물에 고정시킨 뒤 어둡고 깊은 구멍 속으로 자신의 몸을 던졌다. 환기구 내부는 상상 이상으로 비좁고 복잡했다. 사방이 막힌 어둠 속에서 그녀는 오직 설계도와 내시경 카메라의 의지의 길을 찾아 나아갔다. 금속성 먼지가 숨을 쉴 때마다 목을 칼칼하게 긁었고 사방에서 울리는 기계 소음은 방향 감각을 마비시켰다. 몇 번의 갈림길을 지나 마침내 그녀는 목표 지점인 펜트하우스 서재 바로 위 환기구에 도착했다. 그녀는 환풍구 덮개의 작은 틈으로 내시경 카메라를 밀어넣어 서재 내부를 살폈다. 고급스러운 원목 책장, 거대한 책상, 그리고 방 한쪽 벽면을 차지하고 있는 육중한 금고. 목표가 눈앞에 있었다. 그녀가 덮개를 열고 내려가려던 순간 서재 문이 열리며 두 명의 남자가 들어왔다. 황만석, 그리고 낯선 중년 남자였다. 하늘은 숨을 죽이고 도청장치의 녹음 버튼을 눌렀다. 김 의원님, 이번 시 소유부지 매입건은 정말 감사드립니다. 약속드린 대로 다음 달에 깨끗한 돈으로 넣어드리겠습니다. 황만석의 아첨하는 목소리가 들렸다. 김 의원이라 불린 사내는 만족스러운 듯 웃었다. 황 회장, 너무 걱정 마. 내가 시의회에 있는 한 자네 건설사는 탄탄대로일 테니. 그보다 요즘 자네를 쑤시고 다닌다는 그 형사랑 해병대 계집은 어떻게 됐나? 처리한 건가? 거의 다 됐습니다. 덫을 놨으니 곧 기어들어오겠지요. 쥐새끼들은 제가 전문입니다. 의원님께서는 아무 걱정 마시고 다음 선거나 준비하십시오. 하늘의 심장이 얼어붙었다. 그들의 대화는 상상했던 것 이상의 추악한 거래와 비리의 증거였다. 이것은 단순한 장부가 아니었다. 거대한 부패 카르텔의 실체를 증명할 살아있는 목소리였다. 얼마 후 두 사람이 서재를 나가자 하늘은 조심스럽게 환풍구 덮개를 열고 로프를 타고 소리 없이 바닥으로 내려섰다. 방 안은 비싼 향수와 시가 냄새로 가득했다. 그녀는 곧장 금고로 다가갔다. 안태수가 알려준 비밀번호는 황만석 어머니의 기일이었다. 그녀가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누르자 철컥하는 소리와 함께 육중한 금고 문이 열렸다. 금고 안에는 현금 다발과 보석, 그리고 여러 개의 파일들이 있었다.
그녀는 그중 로비 리스트라고 적힌 검은색 가죽 장부를 발견했다. 바로 그것이었다. 그녀가 장부를 집어 가방에 넣고 몸을 돌리는 순간이었다. 찰칵. 서재의 문이 소리 없이 열렸다. 그리고 그곳에는 이 모든 상황을 예상했다는 듯 차가운 미소를 짓고 있는 최민준이 서 있었다. 그의 손에는 은빛 권총이 들려 있었다. 쥐새끼가 들어올 것 같아서 기다리고 있었지. 장부는 잘 챙겼나? 이제 그만 우리한테 넘겨주시지, 강소령. 최민주는 그녀의 계급까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그들의 침투 계획은 처음부터 노출되어 있었거나 혹은 그들의 움직임을 예측한 황만석이 파놓은 또 다른 덫이었다. 호랑이 굴에 들어오는 데는 성공했지만 이제 살아나갈 길이 보이지 않았다. 펜트하우스의 서재는 순식간에 밀실 같은 투기장으로 변했다. 창밖에서는 여전히 거센 비바람이 울부짖고 있었지만 방 안의 공기는 그보다 더 차갑고 날카롭게 얼어붙어 있었다. 강하늘은 비밀 장부가 든 가방을 고쳐쥐고 천천히 몸을 낮췄다. 그녀의 모든 근육이 폭발 직전의 용수철처럼 팽팽하게 긴장했다. 맞은편에 선 최민주는 사냥감을 앞에 둔 독사처럼 고요하지만 섬뜩한 살기를 뿜어내고 있었다. 보통 여자가 아니라고 생각은 했지만 해병대 수색대 장교일 줄은 몰랐군. 어쩐지 움직임이 다르더라니. 최민주는 권총을 겨눈 채 천천히 하늘의 주위를 맴돌았다. 그의 목소리는 감탄과 경멸이 뒤섞인 기묘한 톤이었다. 강하늘 소령. 정의감에 불타는 군인 나리께서 왜 이런 더러운 곳까지 직접 행차하셨을까? 나라 지키는 것만으로는 성에 안 차시나 봐. 내 놈들 같은 버러지들이 이 나라를 좀먹고 있으니 청소하러 왔다. 군인이 적을 가리던가. 적? 하. 강소령, 당신은 아직 세상을 몰라. 이게 세상이야. 힘 있는 자가 법을 만들고 약한 자는 그 밑에서 기생하는 거. 당신이 믿는 그 시시한 정에 그거야말로 가장 나약한 놈들이나 붙잡고 있는 환상이지. 차라리 우리 쪽으로 와. 당신 같은 인재라면 우리 회장님께서 특별히 대우해 주실 거다. 이런 썩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기엔 당신 능력이 너무 아깝지 않나? 최민준의 회유는 달콤한 독과 같았다. 하지만 하늘의 신념은 그 어떤 독에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단단했다. 헛소리 집어치워. 내 놈이 믿는 그 힘의 논리, 오늘 내가 깨부셔주마. 아쉽군. 최민준이 짧게 말하는 순간 그는 방아쇠를 당기는 대신 권총을 허리춤에 꽂았다. 그리고는 자신의 양복 상의를 벗어 던졌다. 셔츠 아래로 드러난 그의 상체는 마치 돌을 깎아 만든 조각상처럼 빈틈없는 근육들로 뒤덮여 있었다. 그 위에는 과거를 짐작게 하는 여러 개의 흉터가 새겨져 있었다. 총으로 죽이는 건 너무 싱겁지. 당신 같은 상대는 직접 온몸으로 부러뜨려줘야 예의 아니겠어? 말이 끝남과 동시에 최민주는 바닥을 박차고 하늘을 향해 달려들었다. 인간의 움직임이라고는 믿기 힘든 폭발적인 속도였다. 그의 주먹이 바람을 가르며 하늘의 앞면을 향해 날아들었다. 하늘은 상체를 숙여 주먹을 피하고 동시에 그의 옆구리를 향해 강력한 팔꿈치 공격을 날렸다. 하지만 최민주는 이미 예측했다는 듯 팔을 내려 그녀의 공격을 막아냈다. 퍽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두 사람의 첫 번째 공격이 허공에서 부딪혔다. 격렬한 공방이 시작되었다. 서재 안의 값비싼 가구들이 두 사람의 움직임에 휘말려 부서져 나갔다. 거대한 원목 책상이 쪼개지고 크리스털로 만든 체스판이 산산조각 났다. 하늘의 공격은 해병대 특유의 간결하고 치명적인 움직임이었다. 상대의 관절과 급소를 노리는 정교한 기술의 연속이었다. 반면 최민준의 움직임은 야생의 맹수처럼 거칠고 파괴적이었다. 그의 모든 공격에는 상대를 분쇄하려는 듯한 사리가 담겨 있었다.
두 사람은 실력 면에서 막상막하였다. 하지만 하늘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다. 바로 지난번 인천항에서 다친 왼쪽 어깨였다. 격렬한 움직임에 통증이 되살아나기 시작했다. 최민주는 그 미세한 변화를 놓치지 않았다. 왼쪽 어깨가 불편한가 보군. 그는 집요하게 하늘의 왼쪽을 파고들었다. 하늘이 왼팔로 그의 공격을 막아내는 순간 어깨에서 뚝하는 소리와 함께 극심한 고통이 뇌를 관통했다. 하늘이 순간적으로 비명을 삼키며 주춤하는 사이 최민준의 강력한 발차기가 그녀의 복부를 강타했다. 크억! 하늘의 몸이 종이장처럼 날아가 책장에 부딪혔다. 입에서 비릿한 피맛이 번졌다. 시야가 흐려지고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다. 그녀의 손에서 장부가 든 가방이 떨어져 나갔다. 끝났나 강소령? 최민준이 승리를 확신하며 천천히 다가왔다. 그는 바닥에 떨어진 장부를 주우려 허리를 숙였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패배를 가장한 하늘의 눈이 번뜩였다. 그녀는 바닥에 흩어진 깨진 크리스털 조각 하나를 재빨리 손에 움켜쥐었다. 그리고 최민준이 방심한 틈을 타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그의 다리를 향해 몸을 날렸다. 날카로운 크리스털 조각이 최민준의 아킬레스건을 깊게 베고 지나갔다.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최민준의 다리가 풀리며 거대한 몸이 균형을 잃고 휘청였다. 하늘은 그 찰나의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장부를 다시 낚아채고 방 한가운데 놓여있던 무거운 대리석 테이블을 향해 달려갔다. 그리고는 테이블을 지렛대 삼아 몸을 날려 창문을 향해 강력한 발차기를 날렸다. 와장창! 강화 유리로 된 거대한 창문이 폭발하듯 부서져 내렸다. 비바람이 비명 소리를 내며 서재 안으로 몰아쳤다. 아래로는 수십 층 아래에 아찔한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다. 미친! 최민주는 다리를 절뚝이며 경악했다. 저곳으로 뛰어내리는 것은 자살 행위였다. 하늘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이것은 도박이었지만 유일한 탈출구였다. 그녀는 창가에 서서 피 묻은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지옥에서 보자 독사. 그 말을 마지막으로 그녀는 장부를 가슴에 품은 채 부서진 창문방, 칠흑 같은 어둠과 폭풍 우 속으로 몸을 던졌다. 아래로 아득하게 펼쳐진 도시의 불빛들을 향해 한 마리의 검은 새로 변한 그녀의 몸이 추락하기 시작했다. 추락은 찰나였지만 그 순간은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다. 강하늘의 몸이 허공을 가르는 동안 펜트하우스 안에서는 최민준의 분노에 찬 포효가 울려 퍼졌다. 그는 그녀가 자살을 택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것은 그의 오만함이 만들어낸 착각이었다. 하늘의 몸이 2개층 정도를 자유 낙하했을 때 그녀는 허리에 감겨있던 와이어를 풀었다. 와이어 끝에 달린 강력한 카라비너가 팅하는 소리를 내며 미리 계산해 두었던 2개층 아래의 발코니 난간에 정확하게 걸렸다. 커덩! 하는 충격과 함께 그녀의 몸이 허공에 매달렸다. 엄청난 충격에 온몸의 뼈가 비명을 질렀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버텨냈다. 그녀는 펜트하우스에 진입하기 전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탈출용 로프를 미리 설치해 두었던 것이다. 그녀는 지체 없이 로프를 이용해 건물 외벽을 타고 지상을 향해 하강하기 시작했다. 부서진 어깨의 고통과 온몸의 타박상이 그녀의 정신을 갉아먹었지만 가슴에 품은 장부의 무게가 그녀를 버티게 했다. 마침내 축축한 땅에 발이 닿았을 때 그녀는 다리가 풀려 그대로 주저앉았다. 모든 힘이 소진된 상태였다. 강소령! 박철민 경감이 어둠 속에서 달려와 그녀를 부축했다. 그는 승합차 안에서 통신이 끊긴 하늘을 애타게 기다리며 최악의 상황까지 각오하고 있었다. 살아 돌아온 그녀의 모습을 본 순간 그의 눈에는 안도와 감격의 눈물이 어렸다. 해냈군요. 정말 해냈어. 장부 그리고 녹음 파일 전부 확보했습니다.
하늘은 짧게 말하고는 그대로 정신을 잃었다. 며칠 후 하늘은 박형감이 마련한 비밀스러운 장소에서 눈을 떴다. 어깨에는 깁스를 하고 있었고 온몸이 붕대로 감겨 있었다. 그녀가 정신을 차렸다는 소식에 박형감이 달려왔다. 몸은 좀 어때? 의사가 절대 안정이 필요하다고 했어. 임무는 완수해야 합니다. 하늘은 몸을 일으키려 애쓰며 말했다. 그녀와 박형감은 마침내 그 지옥의 문을 열었다. 황만석의 비밀 장부를 펼치는 순간 두 사람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 안에는 대성파의 불법적인 자금 흐름뿐만 아니라 그 돈이 흘러들어간 수많은 사람의 이름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시의원 김진태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다. 현직 검찰 간부, 경찰 고위층, 언론사 사주, 국세청 직원까지 거미줄은 그들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거대하고 깊게 대한민국 사회의 중추를 휘감고 있었다. 이럴 수가. 박형감은 자신의 동료, 심지어 존경했던 선배의 이름까지 장부에서 발견하고는 말을 잇지 못했다. 왜 그동안 대성파에 대한 수사가 번번이 벽에 부딪혔는지 그 이유가 명확해졌다. 시스템 자체가 썩어 있었던 것이다. 경감님, 이 장부를 경찰이나 검찰에 넘길 수 없습니다. 누가 적인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증거는 사라지고 우리는 제거될 겁니다. 하늘의 말에 박형감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이제 거대한 부패 카르텔 전체를 적으로 돌린 셈이었다. 그들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깊은 고민에 빠져 있던 박형감의 뇌리에 한 사람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한 분 계시긴 해. 타협을 모르고 권력에 고개 숙이지 않는 것으로 유명한 분이지. 그 성격 때문에 중앙지검에서 밀려나 지금은 한직에 있지만 그분이라면 믿을 수 있을지도 몰라. 그가 말한 인물은 서울서부지검의 윤지수 부장검사였다. 대쪽 검사로 불리며 과거 여러 권력형 비리 사건을 파헤치다 외압에 의해 좌천된 인물이었다. 그녀라면 이 거대한 사건의 무게를 감당하고 칼을 제대로 휘둘러줄 유일한 희망이었다. 박형감은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윤지수 부장검사에게 비밀리에 접촉했다. 약속 장소는 늦은 밤 불 꺼진 법원 청사의 작은 회의실이었다. 윤지수 검사는 날카로운 눈으로 박형감과 그의 부축을 받고 나타난 하늘을 훑어보았다. 할 얘기가 뭐죠? 현직 형사가 민간인, 그것도 현역 군인과 함께 이 시간에 나를 찾아온 이유가.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사무적이었다. 박형감은 아무 말 없이 녹음기를 틀었다. 펜트하우스에서 녹음된 황만석과 김진태 의원의 대화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다. 대화가 끝나자 박형감은 검은색 가죽 장부를 그녀의 앞에 내밀었다. 윤지수 검사는 말없이 장부를 넘겨보기 시작했다. 페이지가 넘어갈수록 그녀의 표정은 점점 굳어갔다. 그녀는 자신이 존경했던 선배와 신뢰했던 동료들의 이름을 발견하고는 잠시 눈을 감았다. 깊은 분노와 배신감이 그녀의 얼굴에 스쳐 지나갔다. 한참의 침묵 끝에 그녀는 장부를 덮고 하늘과 박형감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은 이제 차가운 분노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이 증거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는 묻지 않겠습니다. 다만 두 분이 목숨을 걸었다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결심을 굳힌 듯 말했다. 제가 특별수사팀을 꾸리겠습니다. 누구도 믿을 수 없으니 제가 직접 고른 최소한의 인원으로 검찰총장님께 직보하며 진행하겠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검찰의 명예가 걸린 싸움이 될 겁니다. 마침내 믿을 수 있는 아군을 얻었다. 하늘과 박형감이 목숨을 걸고 가져온 진실의 불씨가 이제 거대한 정의의 화염으로 타오를 준비를 마친 것이었다. 작전 개시 전까지 두 분은 그림자처럼 숨어 계십시오. 살아남아야 이 모든 것의 끝을 볼 수 있을 테니까요. 윤지수 검사의 말은 무거운 약속이었다.
하늘은 병원으로 돌아와 잠든 큰 외삼촌의 곁을 지켰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그날 밤과 다름없이 화려했지만 이제 그녀의 눈에는 다르게 보였다. 저 화려한 불빛 아래 얼마나 많은 추악한 진실이 숨겨져 있을까. 이제 곧 그 모든 것을 밝혀낼 심판의 아침이 밝아올 터였다. 심판의 서곡은 끝났다. 이제 곧 거대한 악의 제국을 무너뜨릴 격렬한 연주가 시작될 것이었다. 그것은 대한민국 사회의 가장 깊고 어두운 환부를 도려내기 위한 마지막 수술의 이름이었다. 윤지수 부장검사가 지휘하는 특별수사팀은 지난 며칠간 물밑에서 폭풍처럼 움직였다. 그녀가 직접 선발한 신뢰할 수 있는 소수의 검사와 수사관들은 외부와의 모든 접촉을 차단한 채 비밀리에 작전을 준비했다. 강하늘과 박철민이 목숨을 걸고 가져온 장부와 녹취록은 단순한 증거가 아니었다. 그것은 부패의 제국을 무너뜨릴 설계도이자 심판의 명단이었다. 작전 개시 디으데이 새벽 4시. 서울 시내의 한 안전가옥에서 강하늘은 잠 못 이루고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깁스를 한 어깨는 여전히 욱신거렸지만 그보다 더한 긴장감이 온몸을 감싸고 있었다. 지난 며칠간의 기다림은 피를 말리는 시간이었다. 밖은 고요했지만 그녀는 폭풍 전야의 정적 너머로 거대한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기 시작하는 소리를 듣는 듯 했다. 잠 좀 붙이지 그랬어. 밤새 뜬 눈으로 시간을 지새운 박철민 경감이 커피를 타들고 그녀의 곁으로 다가왔다. 그의 눈도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괜찮습니다. 해병대에서는 작전 전날 밤에는 잠을 자는 게 아니라고 배웁니다. 정신을 가장 맑게 유지해야 하니까요. 두 사람은 말없이 커피를 마셨다. 처음에는 그저 불의를 참지 못하는 여군 장교와 사건에 휘말린 베테랑 형사에 불과했던 두 사람이었다. 그러나 함께 죽음의 문턱을 넘나드는 동안 그들은 단순한 파트너를 넘어 서로의 신념을 지켜주는 전우가 되어 있었다. 강소령 덕분에 잊고 있던 걸 떠올렸어. 내가 왜 경찰이 됐는지. 이 지긋지긋한 세상에 그래도 정의라는 게 살아있다고 믿었던 그 처음의 마음 말이야. 경감님 덕분에 저도 배웠습니다. 전쟁터는 전방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우리가 발 딛고 사는 이 땅의 평화를 지키는 것이야말로 군인의 가장 중요한 임무라는 사실을 다시 깨달았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창밖의 어둠 속에서 조용히 빛나고 있었다. 바로 그때 박 경감의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다. 윤지수 검사에게서 온 문자였다. 500여 명의 철퇴. 심판의 시간이 시작되었다. 새벽 5시 정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서울의 심장부 곳곳에서 잠들어 있던 악의 제국을 향한 거대한 망치가 내리쳐졌다. 서울중앙지검 지하 벙커에 마련된 특별수사팀 지휘 통제실. 수십 개의 모니터가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그 앞에는 윤지수 부장검사가 서 있었다. 그녀의 눈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모든 상황을 꿰뚫고 있었다. 평창동 팀 진입 30초 전. 보고하라. 알파팀 목표 건물 후방 확보 완료. 브라보팀 정문 확보 완료. 진입 준비 끝. 평창동 더 헤리티지 펜트하우스. 황만석의 철옹성.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검은색 특수작전복을 입은 경찰 특공대 SOU 대원들이 소리 없이 건물 주위를 포위했다. 그들은 하늘이 미리 파악해둔 정보를 토대로 모든 CCTV를 무력화하고 경호원들의 동선을 완벽하게 차단한 상태였다. 진입. 윤 검사의 명령과 함께 대원들은 폭약을 이용해 굳게 닫힌 펜트하우스의 현관문을 단숨에 날려버렸다. 쾅 하는 굉음과 함께 화려하지만 추악한 제국의 심장부가 세상에 노출되었다. 잠옷 바람으로 뛰쳐나온 황만석은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멍하니 서 있었다. 그의 손에는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려던 휴대폰이 들려 있었지만 이미 모든 통신은 차단된 후였다.
황만석 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뇌물공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사관이 그의 손에 차가운 수갑을 채우는 순간 어둠의 제왕으로 군림하던 그의 얼굴에서 오만함이 사라지고 겁에 질린 중년 남자의 초라한 민낯만이 남았다. 같은 시각 강남의 한 오피스텔. 독사 최민준의 은신처에도 지옥의 문이 열렸다. 그는 짐승 같은 감각으로 위험을 감지하고 이미 권총을 쥔 채 문을 박차고 나온 특공대원들과 마주했다. 모두 비켜. 비키란 말이다. 그는 저항하는 자는 사살해도 좋다는 명령을 받은 대원들을 향해 무차별적으로 총을 쏘며 발악했다. 짧지만 격렬한 총격전이 벌어졌다. 최민주는 탁월한 전투 능력을 발휘하며 저항했지만 이미 모든 퇴로가 막힌 도간의 쥐였다. 결국 그는 어깨와 다리에 총상을 입고 피를 쏟으며 쓰러졌다. 바닥에 쓰러진 그는 체포되는 순간까지도 자신을 제압한 대원들을 향해 증오의 눈빛을 거두지 않았다. 그의 시대는 그렇게 피와 화약 냄새 속에서 막을 내렸다. 여명의 철퇴는 단지 조폭 두목을 잡는 작전이 아니었다. 시의원 김진태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아침 뉴스를 보던 중 들이닥친 검찰 수사관들에게 체포되었다. 그는 끝까지 이건 정치 탄압이야 라고 외쳤지만 그의 손에 수갑이 채워지는 장면은 고스란히 방송사 카메라에 담겨 전국으로 송출되었다. 가장 극적인 장면은 검찰청과 경찰청 내부에서 벌어졌다. 특별수사팀 수사관들이 각 부서를 급습해 현직 간부들을 체포하기 시작했다. 어제까지 함께 일했던 동료의 손에 수갑을 차는 믿을 수 없는 광경에 모두가 경악했다. 비리의 정점에 있던 검찰의 고위 간부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체포영장을 받아들고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주저앉았다.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의 신뢰가 뿌리부터 흔들리는 순간이었다. 그날 아침 대한민국은 발칵 뒤집혔다. 모든 방송사의 아침 뉴스는 대성 게이트라는 이름으로 특보를 쏟아냈다. 조폭과 정치인, 검경 고위층까지 연루된 거대 부패 카르텔의 실체가 드러나자 국민들은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다. 인터넷은 들끓었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관련자 전원을 엄벌하라는 청원이 빗발쳤다. 며칠 후 사건의 광풍이 어느 정도 잦아들었을 때 하늘은 퇴원 수속을 밟고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철저한 보안 속에 언론에 노출되지 않았다. 윤지수 검사의 배려였다. 강소령님 그리고 박경감님. 두 분이 아니었다면 이 모든 것은 영원히 어둠 속에 묻혔을 겁니다. 대한민국 검찰을 대표해서 그리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두 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윤지수 검사는 두 사람의 손을 잡으며 진심으로 고마움을 표했다. 박철민 경감은 이번 사건의 공로를 인정받아 특별 승진과 함께 신설되는 반부패 수사대의 팀장으로 발령받았다. 썩어 빠진 조직의 환멸을 느끼던 그는 이제 자신의 손으로 직접 조직을 정화할 기회를 얻게 된 것이다. 휴가 마지막 날 하늘은 큰 외삼촌과 함께 탑골 공원을 찾았다. 공원은 예전의 평화를 되찾아 있었다. 노인들은 아무런 걱정 없이 바둑과 장기를 두었고 할머니들의 웃음소리가 공원 가득 울려 퍼졌다. 하늘의 눈에 그 평범한 일상이 그 어느 때보다 소중하고 아름답게 보였다. 하늘아 고맙다. 내 덕분에 우리 영감들이 다시 편하게 놀 수 있게 됐어. 내가 이 나라의 진짜 군인이다. 이원희 공은 자랑스러운 조카의 어깨를 두드리며 환하게 웃었다. 하늘은 그 미소 앞에서 그동안의 모든 고통과 상처를 보상받는 기분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지키고 싶었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음을 거창한 명예나 이념이 아닌 사랑하는 사람들의 평범하고 소중한 일상이었음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휴가가 끝나고 그녀는 경기도 김포에 위치한 해병대 제2사단으로 복귀했다. 짠내 섞인 바다바람과 화약 냄새, 우렁찬 훈련 구령. 혼란스러웠던 서울의 기억을 뒤로하고
그녀는 다시 군인 강하늘의 자리로 돌아왔다. 어느 날 저녁 그녀는 강화도 북쪽 철책선 너머로 보이는 북녘의 땅을 바라보며 경계 근무를 서고 있었다. 어둠이 내린 강 건너편은 작은 불빛 하나 없이 적막했다. 눈에 보이는 적,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적. 그녀는 지난 몇 주간의 싸움을 통해 자신이 싸워야 할 적이 누구인지 더욱 명확하게 깨닫게 되었다. 그때 주머니 속의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다. 박 경감이나 윤 검사에게서 온 연락이 아니었다. 발신자는 해병대 사령부. 암호화된 짧은 문자 메시지 한 통이 떠 있었다. 새로운 임무. 하늘은 문자를 확인하고는 다시 어둠이 내린 북녘 하늘을 응시했다. 그녀의 입가에 희미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단단하고 자신감 넘치는 미소가 피어올랐다. 그녀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이 땅의 평화를 위협하는 그 어떤 적 앞에서도 그녀는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불의에 맞서는 강철 나비의 날갯짓은 이제 막 다시 시작될 참이었다.